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대안을 한번 같이 논의하자고 하니까 일단 저는 이번 학기에 사실 학부생들 수업도 그렇고 대학원생들 수업도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 K컬처 중에서 유일하게 글로벌화 되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 그게 바로 K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수업 시간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워낙 똑똑하고 또 저희 학교 애들이 고민도 같이 해줘서 사실 오늘 발표할 이 안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은 집단지성이 도와줬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저는 세종대학교 2000년부터 제가 근무를 시작했는데 2000년에 근무하자마자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세종 에듀테인먼트라는 회사를 2001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2010년까지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리아의 수박놀이 같은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도 하고 해봤는데 정말 어렵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회사 운영과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드는 게 또 운영하는 게. 그래서 10년 만에 전 폐업을 하고 그냥 학교에 매진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학교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탁근 교수님 같은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둘 다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리스펙하고 둘 다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현장에서 우리 어떤 대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니메이션 학계가 업계가 나올 수 있는 대안이나 고민들을 먼저 해서 학문적으로 방향을 일러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2023년 박스오피스 탑 11 중에서 작품 4개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극장에 찾아온 관객들을 대상으로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을 통틀었을 때 국내 개봉작들 중에서 탑 11에 4개가 애니메이션입니다. 물론 다 수입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MZ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화 관객층이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OTT 환경이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상파 애니메이션 시간들, 타임벨트라고 불리우는 오후 시간대 아니거나 케이블 방송의 투니버스나 몇 개의 전문 채널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애니메이션을 영화, 드라마, 다큐와 똑같은 위치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OTT가 됐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거부감이 그만큼 없어졌고, 또 자기가 영화나 드라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청이나 즐기는 컨텐츠 포트폴리오에 애니메이션을 끼워 넣을 세대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나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저는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볼 줄은 꿈에도 못 몰랐는데 40대들이 보고 울고 N차 관람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있다, 분명히 검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은 늘 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잘 만든다, 근데 재미가 없다, 기획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우리가 자랑하는 웹툰과 웹소설, 또 아동문학소설 자체의 IP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산 애니메이션 자체가 해외에서 랭킹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2022년 11월 4일 런칭한 외모지상주의가 비영어 작품 넷플릭스의 탭 10에 안착하면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노블레스나 시네탑 같은 경우도 이미 크런치롤에서 1,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작품의 IP가 해외에서도 또 해외 관객들한테도 충분히 검증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제작사가 아직까지는 다 일본이었다는 것이었죠. 자, 다시 보면 한국 웹툰 원작 컨텐츠가 그동안 방영됐던 게, 이 작품들을 제가 예를 든 거는 이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우리한테 웹툰 원작이든 한국 국산 극장용 장편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해서 제가 일단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넷플릭스 쪽에서도 한국 웹툰 원작의 드라마는 다 잘 되는데 일본 만화 원작의 드라마는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합니다. 일본 만화 원작이 글로벌에서 영화나 드라마 됐을 때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 웹툰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애프터 코로나에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서사가 해외에서 먹히고 있다는 것이죠. 마블 히어로에 힘들었던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강풀의 무빙이 다시 새로운 히어로를 보여주고 있죠. 전 사실 강풀은 데뷔가 2000년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강풀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강풀이 관 뚫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강풀을 알고 지금 난리가 났죠. 결국 마블의 히어로가 인류와 지구를 구할 때 무빙의 히어로는 내 새끼만 구합니다. 그런 차별화된 서사가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먹히고 있는 그거를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우리는 머뭇대고 있는가? 문제는 투자죠. 근데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하실 분들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이해시켜드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기획안 자체가 아직은 다채롭게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한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웹툰, 일본 만화 원작을 보시면 국내에 들어와서 약 10,000명대에서 20,000명대 사이에 지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 그동안 흥행했던 애니메이션들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하자고 생각을 했냐면 일본은 우리가 한류면 일본은 화류라고 하죠. 1990년대 세기말 때 전 세계적으로 화류가 한동안 붐이었습니다. 지금 마치 한류처럼. 그랬던 일본 문화가 지금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요. 일본 영화, 드라마, 음악, 패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들, 주요 회사들이 10배 성장씩 하고 있습니다. 5천억짜리 회사가 5조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특히나 2D를 유일하게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전 세계가 3D로 바뀐 다음에 아직까지도 2D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흥행 애니메이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일본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게임 IP를 애니메이션에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임 IP들. 우리나라도 사실 게임 회사가 일본보다 훨씬 많고 더 강력합니다. 3N이라고 불리우는 에이스소프트나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 회사들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갈구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것도 결국은 프롤로그 게임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게임 IP에 대한 고민들, 게임 세대이기 때문에 게임 세대를 중심으로 한 타겟 오디언스가 게임 세대니까 거기에 맞는 게임 IP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트로입니다. 레트로. 무한 재생되고 있는, 아직도 전 세대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좋아하는 이 레트로가 다른 말로는 뉴트로랑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한테는 레트로가 되겠지만 지금 세대한테 처음 보는 애니메이션들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합쳐지니까 흥행이 그만큼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90년대 방영이 시작돼서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레트로 애니메이션들, 연령층은 더 넓어지고 있고 분량이 많지만 부담이 적을 정도의 옴니버스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를 보더라도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극장판에서도 큰 인기가 있고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팬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니아층들 중심으로 오타쿠층들이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특히나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작품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된 작품인데 우리 아이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시리즈를 쫙 TV 시리즈 같은 것들을 다 극장료에 장편으로 틀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을. 근데 그걸 보고 와서 아이들이 막 지금 대학생들은 뭐 소주 먹고 싶다, 내 인생을 대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팬덤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서사가 뭐냐라는 거죠. 또 최애 아이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이 여전히 국내 20, 30대 층의 2030의 새로운 세대 간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 2D 애니메이션 특장점은 뭐냐? 뭐 다 아신 얘기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색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여주고 왔던 그동안의 극장용 장편들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물론 경험도 많고 거기 전문적인, 그 영역의 전문적인 감독들이 많기 때문에 화려한 색감 자체가 내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실사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일본 2D를 보면 저녁 노을인데 진짜 우리가 보는 저녁 노을보다 더 노을처럼 색깔을 칠합니다. 햇살이 들어오는데 변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의 특수 효과를 쓰는데 3D보다 2D가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컬러 디렉팅에서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속도감입니다.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의 속도감은 풀 애니메이션 대비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즈니는 초당 프레임 20, 프레임당 그림을 다 그리는데 일본 돈을 아끼려고 프레임당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여러 장을 짧게 그린 다음에 촬영을 여러 번 해가지고 프레임 촬영,
우리가 이제 뭐 콤마 촬영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훨씬 속도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노하우가 발전돼서 여전히 지금도 이런 카메라 워킹이나 속도감이 뛰어납니다. 마치 넷플릭스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효과나 액션 스펙터클 연출이 뭐 싸움 실력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과연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때 무술 지도나 무술 자문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겠는가, 그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획과 시나리오나 연출을 할 때 기존에 해왔던 것들만 답습해온 것은 아닌가,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연출들, 새로운 색깔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다.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한 프로젝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익 모델은요, 해외 시장과 상품화와 도박 게임, 일본 특히 빠친코에 많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사용되죠, IP들이. 그래서 이렇게 규모를 봤더니 사실 가장 큰 수익 50%가 굿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영판권이나 사람들한테 DVD나 내지는 유료 결제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영상판권은 사실 그렇게 영상 판매는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일본도. 결국은 아케이드 게임의 빠친코죠. 그리고 굿즈의 거의 70%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자체 IP를 기획할 때부터 이런 수익 구조에 맞는 IP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그 회사가 좋아하는 스토리, 캐릭터, 이게 사실 그 안에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자기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과에도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웹툰 지망생인데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요. 한 잔 그려놓고 본인이 막 본인 그림에 취해서 한참 보고 있어요. 막 애들 또 왔어요. 아 진짜 잘 그린다. 근데 이야기는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주제나 서사에 대해서 빠져있는 건 아닌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 학부생이 만든 PPT인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코노 방금에 이게 이런 단어가 쭉 써 있다는 거지. 이 방송은 이런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제작사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급사와 게임회사와 음악회사와 굿즈회사가 다 연결돼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작위원회 구조가 되는 거죠. 뭐 제작위원회 구조도 지금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에 계시는 이현세, 이제 옹이 되셨지만 이현세 선생님께서 예전에 아마게돈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신보창2가 투자해서 만든 적이 있었죠. 그때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자체가 제작위원회 구조였죠. 우리가 제작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그 IP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나 굿즈 제작사, 유통사, 광고회사, 심지어 음악, 게임회사 공동투자 형태로 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런 문제로 투자금 분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 해치도 되고 이렇게 만드는 제작위원회인데, 지금 세대에 맞는 새로운 제작위원회 모형이 필요하다. 사실 일본은 제작위원회로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만들고 없어지고 하는데, 이 제작위원회 구조를 기존에 있었던 한국식 제작위원회가 또다시 답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제작위원회 구조를 더 다양한 회사들이 애니메이션 업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당기는 시도가 필요하다. 제작위원회 장점은 애니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도 제작사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관리가 되는 차원이 있고, 애니 제작 비용이 투자 회사가 분담이 되는 리스크 해치가 됩니다. 그러나 단점은 애니가 정말 대박이 나도 제작사 크게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일본 내수 수익의 70%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싱 사업 수익인데, 그건 투자만큼의 하이 리스크 하이 투자금만큼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은 굿즈 제작사와 게임 회사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게 됩니다. 근데 아주 엑스트라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체인소맨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100% 자본 투자해서 만든 경우도 일본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이슈 파이팅 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은 뭐냐? 가장 이슈 파이팅 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은 뭐냐?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슈 파이팅이 과연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몇 가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아동이 대부분이다. 다른 계층이 볼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웃긴 게요. OTT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OTT에 방영한 애니메이션이 뭐냐?
OTT용 애니메이션이다. 그건 말이 웃긴 거잖아요. OTT용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온 게 뭐 성인 애니메이션 아니야? 근데 한국은 애니메이션 앞에 성인자를 붙이면 느낌이 이상해. 그러니까 성인 애니메이션도 아니야. 이게 뭐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OTT 애니메이션이 지금 뭐 넷플릭스 투자받아서 하고 있는 작품 몇 개 있죠. 뒤집어서 보면은 IP가 내 게 아닙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다 만들면 돈은 찌깍찌깍 제대로 들어오겠지만 끝나도 내 게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거를 우리가 대안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제작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죠.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TV용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면 넷플릭스용 드라마를 TV용이 같이 만든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들어간 이유가 모든 캐스팅하는 배우들의 돈이 올라갑니다. 왜? 방영되는 지역이 국내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외를 안 나가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한답니다. 결론적으로 넷플릭스에 가면 제작비가 보존이 되니까 결국 넷플릭스에 오리지널을 같이 만드는 꼴이 됩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처음 만들 때 TV에서 만들 때 CJ E&M이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죠. 미스터 선샤인을 4K로 만들었습니다. 전작 다 만들고 나서 TV에 가입자를 올리기 위해서 방영을 하는데 당시 경영주가 넷플릭스로 팔려고 하니까 넷플릭스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TVN에서 본방을 하고 나면 TVN에서도 보고 넷플릭스도 봐요. 근데 넌센스는 뭐냐? TVN은 4K가 되는데 당시 TV는 4K가 안 됩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4K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미스터 선샤인 때문에 TVN 가입자가 올라간 게 아니라 넷플릭스 가입자가 올라가는, 이걸 우리가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동일한 IP가 진짜 주 IP에 도움을 안 주고 다른 IP에 도움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TT용 애니메이션을 고민하는 그 이유와 방식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냥 넷플릭스 투자만 봐서 하는 게 대안이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의 성인들이, 지금의 참 성인 말은 말이 없어 그게. 예. 성인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이냐,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고, 사실 일본 2D를 보다 보면 눈물 날 때가 많거든요. 3D는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과연 우리의 정서를 그만큼이나 자극하는 서사를 2D로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이런 고민들. 웹툰은 다 2D로 그리고 있는데 국내 제작사 대부분이 3D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3D 패러다임에 우리가 다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된 건데, 그림체나 연출이 여전히 식상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제작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제작진이나 연출 자문이나 액션 자문 같은 거를 거의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공부하신 분들은 기초 과목에 발레가 있대요. 본인이 발레를 해보고 무용을 해봐야 본인이 연출할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체형이 발레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생각도 않고 있지만, 우리가 연출하기 전에 그런 투자나 고민들이 수반돼야 되겠다. 또 하나, 성우 인력이 너무 한계다. 풀이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동일하고 진부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겟 시청자층, 다시 말하면 애니를 봐줘야 될 아이들이 집에 없고, 또 더구나 TV를 안 보는, 요즘 아이들 TV를 전혀 안 봅니다. 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보고, 다 짤로 보고, 전체 드라마를 다 보지 않고 짤 몇 개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전체를 상영을 봐달라고 얘기하기가 아주 어려운 세대가 돼가고 있다.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니갤러리도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작품들 내에서의 신선한 시도와 장르 실험들이 여전히 아직 부족하다. 이게 뭐냐면, 독립 단편을 하시는 분들이 평생 독립 단편 하면 안 되는 거거든. 독립 단편 하셨던 그룹들이 메이저로 올라오고 새로운 독립 단편이 들어가서 계속 물이 흘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화계도 그래요. 젊은 만화가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 70다 됐어. 20대 때 어른들을 보기 싫다고 본인들이 만든 거야. 젊은 만화가 협회라고. 근데 그 다음에 아무도 젊은 만화가 거기 안 들어가. 지금 모이시면 다 60대, 70대야. 그게 뭐냐는 거죠. 저는 독립단편 협회도 새로운 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물들은 메이저로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메이저와 마이너의 역할들이 계속적으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게 그냥 어느 지역이든지 그냥 계속 거기가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르 실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좀 물이 바뀌는, 그래서 매년이 애니메이션 밤마다 사람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년 올 거지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커지든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슈 파이팅 굳이 찾아본다면 핑크퐁이나 캐치티니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을 몇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펀드가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회사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작사의 전문성이 거대한 기획사나 또는 연예 제작사나 또는 플랫폼 자기체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나 엔진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잘하거나 IP가 월등하게 잘 유지되거나 이런 회사들을 대형 플랫폼이나 대형 배급사들이, 기획사들이 M&A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능성 하나도 엑시트 모델이 있습니다. 회사를 알차게 잘 꾸미고 제작진들 잘 구성해서 대형 자본에 M&A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현재 사실 캐치피니핑 같은 것도 삼지가 다른 우리 분야보다 훨씬 좋은 긍정적인 기능은 기업 공개를 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나서부터 회사가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사 콘텐츠 IP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왕구, 의류, 뷰티, 식음료, 게임, 테마파크, 물론 그동안 아이코닉스나 몇 개 회사들이 했던 방식도 동일한데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는 회사에서 인력 충원을 하거나 기획진을 구성할 때 좀 다양한 인력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주요 작품들입니다. 주목했던 작품들이죠. 시나리오가 나름대로 다양해지고 있고 연출력도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아치와 시팍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당시 2006년에 제가 이거를 서울 애니센터에서 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초당 사람이 3명씩 죽어나가는 애니메이션. 전부 욕설과, 이게 줄거리가 그거 아니에요. 미래사회 에너지원은 똥이다. 똥을 서로 탈취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정말 당시로서는 와, 저런 그림체 저런 액션들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작품이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당시에 묻혔던 작품입니다. 최근에 이 작품이 다시 복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실 한국은요 다른 나라가 만든 IP를 바꾸는 재주가 많습니다. 원래 좀비는 미국이 만들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비를 만드니까 좀비가 빨라졌어요. 원래 좀비가 안 빠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좀비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좀비가 세대도 있어. 고등학교도 좀비가 있고 조선시대도 좀비가 있고 뭔 좀비를 막 시간과 공간과 계급을 다 나눠서 막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우리는 또 심파가 들어가지. 아들이 좀비에 엄마가 막 힘들어하고 엄마 좀비를 아들이 힘들어하는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이 미국 좀비랑은 전혀 다른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지금 무빙도 마블의 히어로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듯이 외국의 IP가 있다면 그 IP를 우리식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 원작이나 서사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퀴어입니다. 퀴어. 물론 여러분 중에 불편하실 분들, 저는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걸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한국 웹툰 중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BL입니다. 정말 농담 아닙니다. 사실 직접 유료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구독경제에서 충성도가 가장 높은 계층이 3040 여성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북미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시도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지금 현재 한지용 감독이 최은영 작가 원작 소설로 만들고 있는 작품 그 여름, 또 일본 진출한 2019년에도 과호흡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 야화첩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저희 인력양성 사업에서 우리 학교에서 멘티를 하다가 성공한 친구인데 아주 왜소하고 정말 소녀입니다. 소녀. 정말 어떻게 정말 조그만 소녀인데
그 소녀가 야화첩을 그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런 진짜 귀족들의 자제들이 게이가 많아. 걔들이 밤마다 게이 파티를 열리는, 그때는 비디오로 녹화 안 되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린 사람을 납치해서 엄마 아빠를 가두고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그거 하는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화첩입니다. 근데 그림이 어찌나 리얼하고 이 포즈가 다양한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작가한테. 사실 묻기도 애매해. 그럼 뭐라고 묻겠어 내가. 근데 걔는 보면 묻지도 못하겠어요 진짜. 근데 너무 잘 그려. 그래서 야화첩은 사실은 웹툰 시장에서 유료 결자로 거의 월 1억씩 찍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BL이 갖고 있는 시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를 좀 열어야 된다. 보수적인 분들은 좀 마음을 열고 새로운 장르에 대한 시도와 기획도 서슴지 않고 우리는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겠냐, 페스트라는 시장이 있어요. 페스트. 이게 Free Advertising Streaming TV라고, 이게 OTT 중에 독특한 OTT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AVOD나 SVOD가 아니라 이 페스트라는 시장은 크게 말하면 삼성 TV, LG TV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TV를 사면 삼성 TV 안에 채널이 300개가 담겨 있어요. 미국 북미지역 같은 경우는 갤럭시 폰만 사도 갤럭시 폰 안에 300개 채널의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페스트입니다. 현재 지금 LGTV나 삼성TV가 집에 계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서 리모컨 한번 잘 조정해보면요, 그들이 만든 그 TV 제작사의 채널 300개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페스트가 광고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광고 시장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만약에 페스트의 광고를 방통위가 광고를 허가하는 순간 다른 데는 다 박살납니다. 광고를 아직 못하게 돼 있어. 그냥 작품만 쫙 보여집니다. 그게 채널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300개가. 저는 거기서 과감하게, 우리가 저는 강의할 때마다 그러거든요. 컨텐츠의 성공의 최종 목적지는 컨텐츠와 플랫폼이 동시돼야 된다. 뽀로로 TV 나오듯이. 그런 것처럼 이 페스트의 채널을 만드는 시도들이 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페스트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페스트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자의 IP가 그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 다음에 기존에 IP 어그리게이터라는 역할들이 있죠. IP 어그리게이터 역할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타요를 만들었던 회사가 타요를 보고, 타요가 아니라 뽀롱뽀롱를 만들 때 아이들이 뽀로로만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뽀로로 말고 다른 캐릭터가 좋아하는 애가 다 따로따로 있어. 독특한 아이들은. 그럼 엄마들은 제일 힘든 게 그 애가 그 캐릭터만 보고 좋아하니까 그 캐릭터판만 이렇게 맞춰야 돼. 편집을 집에서 막 보여주고 거기만 좋아하니까. 그걸 안 아이코닉스가 한 번은 그 안에 나와 있던 뭐 루피 버전, 그 다음에 공룡 이름 뭐죠? 크롱 버전,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럼 사실 원판 IP는 하나도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편집만 하면 돼요. 마치 여러분들 추석이나 설날에 옛날 SBS가 하던 NG 모음, 돈 한 푼 안 들이고 프로그램 1시간짜리 만드는 거거든. 그거 되게 재밌어. 그런 게 또 숨겨진 필름이라 쓰레기통에 있다가 다 들고 나와가지고 NG 모음, 슬기로운 의사장도 끝나고 나서 그거 갖고 또 한동안 먹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 것처럼 기존 IP를 우리가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편집을 할 것인가. 그러면 기존에 300회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300 시리즈 말고도 4, 50 시리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그 수용자 테스트가 필요하죠.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니까. 그런 식의 재편집의 어그리게이트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구나 문구 제작할 때 사실 요즘 제일 위기가 이거죠. 사실 우리도 얘기하실 거예요. 야, 굿즈가 반 이상 일본이 돈 번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도 굿즈가 좀 되겠니? 아이도 안 태어나고. 우리 이제 에이포켓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포켓. 옛날에 아이 한 명한테는 엄마 아빠가 뭘 사줬는데 이제는 집안에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다 하면 포켓이 8개다. 뭐 이런 얘기죠. 이 에이포켓이 애들한테 하나에다 투자한다. 그러니까 더 비싼 왕구나 문구가 더 많이 팔린다. 그리고 더 많이 사준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이건 뭐냐?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사행심하고 돈을 쓰게끔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왕구나 문구의 라이센스 사업의 위기관리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현재 그 웹툰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제작 솔루션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제작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그 사례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독특한 장르나 표현 양식들을 빨리 체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게 특히 스테이블 애니메이션 SDK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빌리티 AI 개발자가 애니메이션 용어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을 갖고만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반해서 애니메이션 전문 솔루션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학습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뭐 그게 언제 되겠어가 아니라 지금 빨리 공부해서 작업에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되고 영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수용자 중심 내지는 글로벌 시장에다가 새로운 시도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사례일 겁니다. 이게 달빛 천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90년대 아주 인기가 있었죠. TV에서. 이걸 좋아했던 세대가 지금 30, 40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 성우협회 성우 몇 분이 달빛 천사 15주년 기념 국내 OST를 한국말로 만들어서 발매할 테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해달라. 목표액 3천만 원인가 걸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27억인가를 모았어요. 한국은 애니메이션을 같이 만들다가 끝까지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둘이가 소송하고 싸우면 잘 되는 프로젝트였구나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달빛천사 15주년도 27억 모으고 나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돈을 모을 줄 몰랐단 거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일본 성우 불러라, 진짜 일본 OST 틀어라, 콘서트 해라 막 이런 시도가 많았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면 지금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협업 시스템입니다. 집단지성이 가지고 있는 협업 시스템. 내가 그 IP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IP를 다시 보고 싶다. 아니면 그 IP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싶다. 그런 시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 이게 뭐냐면 지금은 소셜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공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 기획 인력들 중에서 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소셜미디어 중에서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어떤 IP를 관리할 때는 집도끼와 산토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IP의 집도끼를 고착화시켜야지만 지속적인 시리즈와 연동될 수 있는 IP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집도끼가 없어요. 집도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일종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기획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몇 군데 회사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순천의 클러스터 사업이 사실 예산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저한테도 자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 얘기 합니다. 춘천 애니타운의 실패, 광주 CGI 센터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클러스터는 할 필요가 없다. 순천에서 지금 시장의 의욕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순천에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 다시 말하면 서울에 90% 이상이 몰려있는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획사들, 대부분의 그 회사의 또 90%가 기획 인력, 프리 프로덕션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거의 없어요. 그 메인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또 몇 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 결국 해외 제작단지를 만든다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순천에 2D 베이스에 3D 베이스의 제작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서울 중심의 기획 물량이 순천에서 계속 가동되게끔 만드는 작업들, 그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2D와 3D의 제작을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인력들이, 여성 인력이 훨씬 많다. 그랬더니 순천시에서 한다는 소리는 또 광양공업단지에 총각들이 많다. 그래서 거기를 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철없는 소식까지 아직 하시던데, 얘기는 뭐 그 정도 급한 것이 순천은 지금. 그래서 저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빈 건물들, 지금 저기 그 갯벌 중심의 사업들을 하느라고 만들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건물들한테 전부 다 개방해서 회사를 받고 숙식을 다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공하는 방식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부담 없이 내려갈 수 있게끔 해야지, 기존의 사례들을 믿고 그냥 건물 짓고 기계 사는 걸로만 그 돈 쓸 생각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제작 단지를 만드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획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춤형 홍보 전략인데 MZ와 알파 세대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게 이제 밈입니다. 밈. 잔망 루피도 2020년에 밈에서 나온 겁니다. 그 루피를 좋아하던 세대가 나이를 먹고 그들이 루피를 약간 변형시켜서 댓글 달고 이야기 만들었다가 나온 게 잔망 루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잔망 루피 새로운 세계관에는 술도 먹는다며 잔망 루피가 회사 출근도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세대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캐릭터를. 그렇게 할 수,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BMW 미니가 잔망 루피랑 콜라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캐릭터나 스토리를 어떻게 밈으로 뿌려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질 것인가. 이게 지금 레드 플래그스라는 거기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뮤직비디오가 나올 겁니다. 톰 카디라는 호주 개그맨이자 가수인 톰 카디가 여가서 몽테뉴와 콜라보해서 부른 노래 뮤직비디오가 레드 플래그스입니다. 원래 레드 플래그스는 이게 배나 비행기한테 경고 신호 보내는 신호입니다. 결국 뭐냐면 남자가 여자랑 소개팅을 하는데 여자가 완전히 또라이인 거예요. 남자가 저 여자랑 만나다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갖고 옆에 있는 웨이터한테 눈으로 모습을 막 보내줘. 나 좀 구해달라고. 그 여자가 눈에 뭐 들어갔어요? 내가 눈에서 손으로 빼줄까요? 막 눈 속으로 막 손 넣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여자거든. 결국에는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남자가 결혼한다는 걸로 뮤직비디오 끝나는데 거기에 그 주요 장면들을 밈으로 만들었고 아이들이 지금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결국 레드 플래그에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다 검색할 수가 있으니까. 자, 집도끼를 만들어서 그들이 나의 홍보대사가 되게끔 하는 밈의 전략들, 이런 것들도 더 고민할 시기가 됐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드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작력들과 시스템이나 경험들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디테일이, 결국 악마는 디테일이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 소재와 장르와 컬러 디렉팅이나 그 다음에 연출이나 성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악이나 그 세세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사실은 새로운 기획안에 잘 정리가 돼야 되겠다. 투자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투자할 분들한테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함께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업계를 자주 뵙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처음 얘기를 계속 나이랑 같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